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입니다. 오만과 편견은 제인 오스틴이 첫인상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하려 했으나 출판을 거절당하고 이후 오만과 편견으로 제목을 바꾸어 출간한 작품입니다. 제인 오스틴은 영국의 작가로 1775년 아버지가 목사로 근무하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소설에 관심이 있었던 아버지와 시와 동화에 관심이 깊었던 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그녀는 12세부터 습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스틴은 작품을 통해 18세기 후반 중류계급에서 일어나는 일상생활 가운데 남녀의 결혼을 둘러싼 문제를 극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전면적으로 사회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영국 사회의 뒷전에서 억압받는 계급들의 생활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소설은 사회 구성원에게 지극히 한정적인 역할만을 요구하는 사회의 여성과 남성을 동시에 다뤄 사회의 억압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대표 작품으로는 엘리노와 마리안, 엠마, 설득, 노생거 사원 등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42. 만약 엘리자베스의 의견이 가족 모두에게 따돌림을 받았다면 그녀는 부부의 행복이나 가정의 안락에 관해 즐거운 그림을 그릴 수 없었을 것이다. 엘리자베스의 아버지는 젊음과 미에 반하여 또 이러한 젊음과 미가 흔히 지니는 외향적인 좋은 기분에 이끌려 어머니와 결혼했으나 어머니의 이해가 부족하고 소견이 좁은 탓으로 어머니에 대한 애정은 결혼 초기에 이미 식어버렸다. 존경과 신뢰감은 영원히 사라져버렸고 가정의 행복에 대한 모든 기대는 깨져버렸다. 그러나 베넷 씨는 자기 자신의 경솔함이 초래한 실망에 대해 불행한 사람의 어리석은 행동이나 비열한 행동을 흔히 덮어주는 그러한 즐거움 가운데에서 위안을 구하는 따위의 기질을 지닌 사람은 아니었다. 베넷 씨는 나라와 책을 사랑했고 이러한 취미가 그의 유일한 즐거움이었다. 부인의 무지와 어리석음이 그의 즐거움에 도움이 되지 못한 만큼 그가 부인의 혜택을 입은 것이라고는 거의 없었다. 이런 것은 남자가 흔히 부인의 덕으로 돌리고 싶어하는 그런 종류의 행복은 아니었다. 그러나 다른 오락을 즐길 능력이 없는 진정한 현인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것으로부터 은덕을 이끌어내는 법이다. 엘리자베스는 남편으로서의 아버지의 행동이 온당치 않음을 모를 만큼 미련하지는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아버지의 행동을 언제나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보아왔으나 아버지의 재능을 존경하고 자기에 대한 깊은 애정에 감사한 나머지 도저히 그냥 넘겨버릴 수 없을 정도의 것도 잊어버리려 애썼다. 자기 아내를 자녀들까지도 무시하도록 폭로하는 따위에 부부 상호 간의 의무나 예의를 위반하는 몹시 비난할 만한 사실조차 잊어버리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매우 부적당한 결혼이 틀림없이 가져올 불리한 손실을 지금처럼 절감해 본 적은 없었다. 또 아버지가 재능을 그렇게 쓸데없는 곳에 쓰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행을 지금처럼 실감했던 적도 없었다. 아버지의 재능은 올바로 쓰기만 하면 비록 부인의 소견을 넓히지는 못할 망정
적어도 딸들의 존경만은 계속 받았을 그런 재능이었다. 엘리자베스가 위컴시의 출발을 기뻐한 것은 단지 군대가 이동했기 때문에 만족했던 것뿐이었다. 다른 곳의 무도회에 초대되는 일은 전보다 줄어들었고 집에는 어머니와 동생이 있어서 주위의 모든 침울한 것에 대한 그들의 끊임없는 불평불만은 집안을 우울하게 만들었다. 또 비록 키티는 그녀의 머리를 어지럽히던 장교들이 떠나버린 이상 조만간 본래의 의식을 회복한다손 치더라도 리디아의 경우는 달랐다. 커다란 죄악조차도 서슴없이 받아들이는 그녀의 성격으로 보아 해수욕장과 병사라는 두 가지 위험 요소는 그녀의 모든 어리석음과 염치 없는 성격을 한층 더 굳힐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이리하여 대체로 엘리자베스는 누구든지 가끔 경험하는 일이지만 그녀가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던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기대했던 만큼의 큰 만족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사실상의 행복의 시작을 위해서는 미래의 어느 시일을 기약하는 것이 필요했고 자기의 소원과 희망을 정착시킬 또 다른 지점을 지닐 필요가 있었으며 또다시 기대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현재를 위로하고 또 하나의 실망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래서 호수 지방으로 여행하는 것이 현재 엘리자베스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즐거운 목적이었다. 그것은 어머니와 키티의 불만이 만들어내는 피할 수 없는 불안한 시간에 대한 최상의 위로였다. 이 여행 계획에 제인을 포함시킨다면 그 계획은 완전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하지만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이 있다는 건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야. 만약 모든 준비가 완벽하다면 실망하는 일이 반드시 생길 테니까. 그러나 언니가 없어서 서운한 마음이 항상 따라다니면 즐거운 일에 대한 모든 기대가 실현되기를 당연히 바라게 되겠지. 여행 계획에서 기대했던 것이 모조리 이루어질 수는 없을 거야. 여기에서 오는 실망은 무언가 마음을 괴롭히는 일이 약간만 있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 리디아는 떠나면서 자주 또 자세히 어머니와 키티에게 편지를 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편지는 늘 오래 기다려야 왔고 그나마도 늘 짧았다.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는 방금 도서관에서 돌아온 길인데 거기에는 모모 장교가 따라왔었다는 것, 또 가운과 파라솔을 새로 샀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쓰려고 했는데 포스터 부인이 지금 부르기 때문에 급히 그만두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지금부터 병사에 간다는 것 따위의 사연뿐이었다. 키티에게 보낸 편지에는 그나마도 들을 만한 사연이 더욱 적었다.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보다 좀 더 길긴 하지만 썼다가 지운 곳이 너무 많았다. 리디아가 떠난 지 2, 3주일이 지나자 건강함과 즐거운 기분과 명랑함이 다시 롱본에 깃들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좀 더 활기를 띠었다. 겨울 동안 런던에 가 있던 가족들도 이미 돌아왔고 여름옷과 무도회에 대한 화제가 다시 시작되었다. 베넷 부인은 수다스런 침착성을 회복했고 키티도 6월 중순쯤엔 울지 않고 메리턴에 갈 수 있을 만큼 많이 회복하고 심술궂은 배치로 해서 다른 부대가 메리턴에 또다시 주둔하지 않는 이상 돌아오는 크리스마스쯤에는 키티가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장교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회복되리라는 희망을 갖게 했다. 북쪽 호수 지방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작정한 날이 아주 빨리 다가오고 있었다. 2주일 남짓 남았을 즈음 가디너 부인으로부터 편지가 왔다. 사연은 출발 일자를 연기하고 동시에 여행 일정을 줄이자는 것이었다. 가디너 씨는 사업상 2주일밖에 남지 않은 7월에는 출발할 수가 없으며 또 한 달 안으로 런던에 가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시간이 매우 짧아졌기 때문에 멀리 갈 수는 없으며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많은 것을 구경할 수도 없고 또 작으나마 여유 있고 즐겁게 구경할 수도 있을 테니까 호수 지방은 단념하고 대신 여행을 단축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도 그 주에는 3주일을 꼬박 걸려서 볼 만큼 구경거리가 많으며 가디너 부인은 특히 상당히 매력을 느낀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전에 가본 적이 있으며 또 며칠간 머무를 예정인 모시는 메트로크, 채치워드, 다브데일, 더 피크 따위의 유명한 경치들만큼이나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었다. 엘리자베스는 몹시 실망했다. 그녀는 호수 지방에만 희망을 걸었던 것이다. 그리고 3주일이면 아직도 호수 지방을 구경하기에 충분한 시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로서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밖에 없었으며 또 모든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그녀의 성격이었다. 그래서 곧 만사는 다시 순조롭게 되었다. 다비셔라고 하면 연상되는 것이 많았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엘리자베스는 펜벌리와 그 소유자인 다르시씨를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반드시 태어난 모습으로 가야지. 가서 형석을 다르시씨 몰래 가져와야지. 이렇게 엘리자베스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리하여 기다린 시간은 곱으로 길어졌고 가디너 씨 부부가 도착할 때까지 4주일을 집에서 보내야 했다. 그러나 한 달은 쉬 지나가고 가디너 씨 부부는 네 아이를 데리고 드디어 롱본에 왔다. 6살과 8살 난 두 계집애와 두 사내 동생들은 제인이 맡기로 했다. 제인은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여자였으며 그녀의 착실한 마음과 상냥한 성품은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과 같이 놀고 그들을 사랑하고 여러모로 그들을 돌보기에 꼭 알맞았다. 가디너 씨 부부는 겨우 하룻밤을 롱본에서 보내고 이튿날 아침 엘리자베스와 함께 신비와 즐거움을 찾아 여행의 길을 떠났다. 그들에게 있어 한 가지 기쁨만은 확실했다. 즉 동반자로서 적당하다는 기쁨이었다. 이 말 속에는 불편을 참는 건강한 심신과 또는 즐거움을 더하는 명랑성과 낯선 곳에서 실망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기쁨을 줄 사람과 지혜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비셔나 그들의 여행길에 놓여있는 명승지를 소개하고 묘사하는 것은 이 글의 목적이 아니다. 옥스퍼드나 블레님이나 워릭이나 캐닐워드나 버밍엄 등은 독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다비셔의 일부 지방만이 현재 필자가 관심을 갖는 전부다. 주의 주요한 명승지들을 모두 구경한 후에 일행은 가디너 부인이 이전에 살던 곳이며 아직도 몇몇 지기들이 살고 있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된 램턴이라는 작은 도시로 발길을 돌렸다. 이 램턴에서 5마일도 안 되는 곳에 펜벌리가 있다는 것을 엘리자베스는 가디너 외숙모에게서 들었다. 펜벌리의 방문은 그들의 여행 계획에는 없었지만 그렇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었다. 지난밤의 여정을 상의할 때 가디너 부인이 펜벌리에 다시 가보고 싶다는 말을 꺼내자 가디너 씨는 기꺼이 찬성했고
엘리자베스에게도 승낙을 청했었다. 가디너 부인은 이렇게 말했다. 예, 넌 그렇게 귀가 아프게 들은 곳에 가보고 싶지 않니? 또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과도 인연이 있는 곳이야. 내가 알다시피 미컴이 청년 시절을 보낸 곳이기도 하고. 엘리자베스는 괴로웠다. 펜벌리에는 볼 일이 없음을 알고 마음이 내키지 않는 채 할 수밖에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크고 호화로운 저택에 이제 실증이 났으며 또 가보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다. 여러 곳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실상 훌륭한 용단이라든가 수놓은 커튼이라든가 하는 것엔 흥미가 없다고도 했다. 가디너 부인은 엘리자베스의 어리석은 생각을 꾸짖었다. 만약 펜벌리가 훌륭한 가구만이 질비한 화려한 집에 불과하다면 나도 그만두겠어. 하지만 정원이 정말 매혹적이란 말이야.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숲이거든. 엘리자베스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만은 잠자코 동의하고만 있을 수가 없었다. 펜벌리를 구경하는 동안에 다르시시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곧 떠올랐다. 두려운 일이었다. 엘리자베스는 얼굴을 붉히며 그런 위험을 무릅쓰느니 보다는 외숙모에게 숨김없이 이야기하는 편이 나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여기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결국 엘리자베스는 펜벌리의 가족이 묵고 있는지의 여부를 몰래 물어보아서 불행하게도 다르시시가 집에 있다면 그때엔 최후의 수단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으리라고 결심했다. 그래서 밤에 잠자리에 들자 엘리자베스는 하녀에게 펜벌리는 훌륭한 곳인가, 주인의 이름은 무엇인가, 또 가족은 여름 동안 돌아와 있는가 하는 것 등을 시치미를 떼고 물어보았다. 다행히도 마지막 물음에 대한 대답은 부정적이었다. 그래서 이젠 걱정이 사라졌으므로 그녀 자신도 펜벌리를 가보고 싶은 호기심이 갑자기 일어났음을 느꼈다. 이튿날 아침 그 화제가 다시 나와서 질문을 받았을 때 엘리자베스는 시치미를 뚝 떼고 그 계획을 정말로 싫어했던 것만은 아니라고 선뜻 대답했다. 그래서 그들은 펜벌리로 가게 되었다. 43. 마차를 타고 가면서 엘리자베스는 처음으로 펜벌리 숲을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문지기 집을 돌아 안으로 들어가자 엘리자베스의 가슴은 몹시 뛰었다. 공원은 매우 넓고 컸으며 땅은 울퉁불퉁했다. 그들은 가장 낮은 곳으로 들어가서 얼마 동안 넓게 뻗은 아름다운 숲속을 지나갔다. 엘리자베스의 가슴은 말할 수 없을 만큼 벅찼으며 주목할 만한 곳과 경치를 두루 살펴보곤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차가 반마일쯤 서서히 올라가자 꽤 높은 언덕 꼭대기에 이르렀는데 바로 거기에서 숲은 끝나고 길이 좀 험하게 돌아 들어간 골짜기 건너편에 우뚝 솟은 펜벌리의 저택이 한눈에 들어왔다. 높은 지대에 세운 크고 아름다운 돌집이었다. 뒤로는 높고 울창한 산마루가 둘러쳐져 있고 앞에는 천연의 시내가 큰 개울을 이루며 흘렀다. 그러나 조금도 부자연스러운 꾸밈이란 없었고 양쪽에 있는 둑은 형식적인 것도 거짓으로 장식한 것도 아니었다. 엘리자베스는 즐거웠다. 그녀는 결코 펜벌리보다 더 아름답게 꾸며놓은 곳을 본 적이 없었고 이처럼 자연의 혜택을 받아 어색한 인공적인 아름다움이 없는 곳을 본 적이 없었다. 그들은 모두 펜벌리의 장관을
극구 찬양에 맞지 않았다. 그 순간 엘리자베스는 이 펜벌리의 안주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느꼈다. 그들은 언덕을 내려가 다리를 건너 문 쪽으로 다가갔다. 집 가까이에 이르자 엘리자베스에게는 다르시시를 만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되살아났다. 집을 보고 싶다고 말하자 그들은 현관 안으로 안내되었다. 가정부를 기다리는 동안 엘리자베스는 자기가 어디에 와 있는가를 알고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드디어 가정부가 왔는데 그녀는 엘리자베스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의 바르고 그리 갸냘프지 않은 훌륭한 모습의 나이 지긋한 부인이었다. 일행은 부인을 따라 응접실로 들어갔다. 균형이 잘 잡히고 훌륭하게 꾸며진 커다란 방이었다. 가볍게 방을 둘러본 후에 엘리자베스는 창으로 가서 창밖의 경치를 즐겼다. 그들이 방금 내려온 숲이 무성한 언덕은 멀리서 보니 더욱 가파르고 아름다웠으며 정원은 잘 조성되어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즐거운 기분으로 시내와 두기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나무들, 계곡의 굽이굽이 이 모든 풍경을 눈이 닿는 데까지 바라보았다. 각기 다른 방에서 볼 때마다 이러한 경치의 위치는 바뀌었지만 어느 방의 창문에서 보든지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방들은 고상하고 훌륭했으며 가구들은 주인의 재력에 알맞은 것들이었다. 엘리자베스는 펜벌리의 가구가 몰취미하게 번질번질하거나 쓸데없이 화려하지 않으며 로징스의 가구보다는 덜 화려하나 더 우아한 것을 보고 다르시시의 취미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생각했다. 나는 이곳의 안주인이 될 뻔했지. 지금쯤은 이 방들과 낯이 익었을지도 몰라. 손님으로 이 방들을 구경하는 대신 이 방들이 내 것인 양 기뻐하며 외삼촌, 외숙모, 그리고 손님들을 이 방에 안내했을 수도 있었겠지. 여기서 엘리자베스는 다시 마음을 가라앉혔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외삼촌과 외숙모와는 관계가 끊어졌을 거야. 두 분을 초대하는 따위의 허락은 받지 못했을 거야. 그녀는 자신의 가슴 속에 일어나는 어떤 후회스러운 마음을 간신히 진정시켰다. 엘리자베스는 가정부에게 주인이 정말 없느냐고 물어보고 싶었으나 차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질문을 결국 가드너 씨가 했을 때 엘리자베스는 놀라 돌아섰다. 레이놀즈 부인은 없다고 대답하고 이렇게 덧붙였다. 그러나 내일 오실 겁니다. 친구분들과 큰 무도회가 있을 예정이라서요. 엘리자베스는 자기들의 여행이 하루 연기되지 않은 것을 얼마나 다행으로 여겼는지 모른다. 가드너 부인이 어떤 그림을 보라며 엘리자베스를 불렀다. 엘리자베스가 가까이 가보니 그것은 다른 몇 개의 작은 초상화에 섞여 벽난로 위에 걸려있는 미컴 씨의 초상화였다. 외숙모는 엘리자베스를 보고 웃으면서 그를 좋아하느냐고 물었다. 이때 가정부가 다가와서 그것은 돌아가신 주인의 재산 관리인이었던 사람의 아들로서 주인이 당신의 돈을 들여 키운 청년의 초상화라고 설명을 한 후 이렇게 덧붙였다. 지금은 군대에 갔죠. 하지만 몹시 방탕했다는 소문입니다. 가드너 부인은 엘리자베스를 보고 웃었으나 엘리자베스는 따라 웃을 수가 없었다. 레이놀즈 부인은 또 하나의 그림을 가리키면서 말을 이었다. 이분은 제 주인입니다. 꽤 닮으셨죠? 약 8년 전에 저 그림과 동시에 그린 것입니다.
주인 되시는 분의 훌륭한 인품에 대해선 들어 알고 있습니다. 출중한 인물이시로군요. 어디, 리지는 저 그림이 실물과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알 수가 있겠구나 하고 가디너 부인이 그림을 보면서 말했다. 레이놀즈 부인은 엘리자베스가 자기 주인을 알고 있는 듯한 이 말을 듣자 엘리자베스에 대한 관심이 커진 모양이었다. 아가씨는 다르시 도련님을 아시나요? 엘리자베스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네, 조금. 잘생긴 분이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네, 매우 훌륭한 분이에요. 정말 그렇게 훌륭한 분은 다시 없을 거예요. 2층 화실에 가시면 이것보다 더 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방은 돌아가신 주인이 가장 좋아하시던 방이었죠. 이 그림들은 그때 걸렸던 그대로예요.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이것은 엘리자베스에게 위컴 씨가 이 집 식구들과 같이 살았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레이놀즈 부인은 다음에 다르시 양의 8살 때의 초상화로 그들의 주의를 돌리게 했다. 다르시 양도 오라버님처럼 잘생겼는가요? 하고 가디너 씨가 물었다. 물론이에요. 제가 본 여자 중에서 가장 예쁜 아가씨죠. 그리고 재주도 갖추셨습니다. 하루 종일 악기를 치시며 노래를 부르시지요. 다음 방에 가면 도련님이 아가씨에게 선물하신 방금 들여온 새로운 악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가씨도 내일 도련님과 함께 오실 겁니다. 가디너 씨는 태도가 매우 담백하고 쾌활해서 질문도 하고 의견도 말함으로써 가정부의 수다를 돋우었다. 레이놀즈 부인은 자만심에서인지 혹은 주인에 대한 애착에서인지 주인과 그 여동생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확실히 커다란 기쁨을 느끼는 모양이었다. 주인께서는 1년 중 펜벌리에 계시는 날이 많은가요? 제가 바라는 만큼 많은 날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마 1년 중 절반은 여기서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아가씨는 여름이면 언제나 내려오십니다. 물론 램즈기트에 갈 때에는 빼놓고서겠지? 라고 엘리자베스는 생각했다. 주인께서 결혼을 하시면 자주 뵙겠군요. 그럴 겁니다. 하지만 언제 하실지 아나요? 누가 그분께 어울리는지 도대체 알 수가 있어야죠. 가디너 씨 부부는 미소 지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부인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아마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겠죠. 저는 사실을 말할 뿐입니다. 그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 이상의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고 가정부는 대답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이건 좀 지나친 칭찬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가정부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듣고 더욱 놀랐다. 저는 도련님이 4살 때부터 줄곧 모시고 있었지만 그동안 한마디라도 도련님이 화를 내며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답니다. 이 칭찬은 다른 어떤 칭찬보다도 가장 엉뚱하고 엘리자베스의 생각과는 상반되는 것이었다. 그가 상냥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그녀의 가장 확고한 신념이었다. 이제 엘리자베스의 가장 예리한 주의력이 눈을 뜨게 되었다. 그래서 좀 더 듣고 싶어졌는데 마침 외삼촌이 고맙게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만한 분도 드물죠. 훌륭한 주인을 모시고 있어서 좋으시겠습니다. 그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평생을 살아도 그분보다 더 좋은 분을 만날 수는 없을 겁니다. 어려서 상냥한 사람은 자라서도 온후하더군요.
어려서 도련님은 세상에서 제일 마음이 상냥하고 너그러운 소년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눈을 둥그렇게 뜨고 가정부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다르시 씨가 과연 그랬을까? 하고 생각했다. 부친께서도 훌륭한 분이셨다죠? 하고 가디너 부인이 물었다. 네, 정말 훌륭하신 어른이셨죠. 도련님도 반드시 아버님을 닮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상냥하실 겁니다. 엘리자베스는 들을수록 놀랍고 의아했지만 그래도 더 듣고 싶어 안달이 났다. 그러나 레이놀즈 부인은 그 외의 점에 대해서는 엘리자베스에게 관심을 갖게 할 수가 없었다. 가정부는 초상화들과 방들의 크기와 가구들의 가격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 쓸데없는 일이었다. 가디너 씨는 가정부가 자기 주인을 극구 칭찬하는 것을 다르시 가에 대한 애정어린 편견의 탓으로 돌리고 이에 크게 기꺼워하면서 이내 화제를 다시 다르시 쪽으로 돌렸다. 일행이 커다란 층계를 올라갈 때 가정부는 힘을 내어 그의 장점들을 늘어놓았다. 도련님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주인이고 지주이십니다. 자기 이외에는 생각도 하지 않는 요즘에 버릇없는 젊은 사람들 같지 않죠. 소작인이나 하인들도 모두 도련님을 칭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련님을 오만하다고들 하죠. 하지만 전 그런 태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생각으론 도련님이 다른 청년들처럼 말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인가 봐요. 저런 투로 말하니까 다르시 씨가 꽤 좋은 분인 것처럼 들리는군 하고 엘리자베스는 생각했다. 다르시 씨에 대한 이런 훌륭한 이야기는 위컴 씨에 대한 그의 행동과는 아주 모순되는데 하고 외숙모가 걸어가면서 엘리자베스에게 속삭였다. 아마 속고 있는지도 모르죠. 아니야, 그런 것 같지 않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니까 근거가 있는 말일 거야. 2층의 넓은 복도에 이르자 일행은 아래층의 방들보다 더욱 우아하고 깨끗하고 최근에 다시 꾸민 것 같이 매우 아름다운 거실로 안내되었다. 그리고 그 방은 펜벌리에서도 가장 다르시 양의 마음에 들었던 방으로 새로 꾸민 것도 오로지 그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알았다. 확실히 좋은 오빠로군요. 창문으로 다가가면서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말했다. 레이놀즈 부인은 다르시 양이 이 방에 들어서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를 손꼽아 기다린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도련님이 하시는 일은 늘 이런 거죠. 아가씨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단번에 하시거든요. 아가씨를 위해서라면 못하실 일이 없어요. 이제 남은 것은 화랑과 두서너 개의 침실뿐이었다. 미술품 진열실에는 훌륭한 그림이 많이 있었으나 엘리자베스는 미술에는 문외한이었으므로 다르시 양이 크레용으로 그린 몇 가지 그림만을 즐겨 돌아보았다. 다르시 양이 그린 그림의 소재는 되게 재미있었고 또 이해하기도 쉬웠다. 화랑에는 가족과 조상들의 초상화가 많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는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알고 있는 얼굴만을 찾았다. 드디어 엘리자베스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그림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그가 자기를 바라볼 때에 엘리자베스가 가끔 본 적이 있는 얼굴 가득 미소를 띤 얼굴이었다. 진지한 생각에 잠긴 채 엘리자베스는 그 그림 앞에서 몇 분 동안을 서 있었다. 그리고 일행이 화랑을 나서기 전에 다시 한번 돌아와 그
그 그림을 보았다. 레이놀즈 부인은 그것은 부친이 살아계실 때 그려진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이 순간 엘리자베스의 마음속에는 확실히 그들이 한참 사귈 때 그에 대해 느꼈던 것보다 한층 더 부드러운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다. 레이놀즈 부인이 다르시 씨에게 하는 칭찬은 절대로 보잘것없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총명한 화인의 칭찬보다 더 가치 있는 칭찬이 또 어디에 있을 것인가. 오빠로서, 지주로서, 주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행복이 그의 보호 아래 있는가를 엘리자베스는 생각해 보았다. 과연 그에게는 얼마나 많은 즐거움이나 괴로움을 부여할 능력이 있는 것일까? 얼마나 많은 선행이나 비행이 그에 의해 행해질 수 있는 것인가? 가정부가 진술한 모든 의견은 그의 인격에 유리한 것뿐이었다. 두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의 초상화 앞에 서 있을 때 엘리자베스는 일찍이 느껴본 적이 없었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끼며 그의 호의를 생각했다. 엘리자베스는 그 호의가 얼마나 따뜻한 것이었나를 생각하고 그 표현에 부적당한 면을 부드럽게 이해했다. 일반에게 열람을 허락하고 있는 이 집안을 다 보고 난 뒤 그들은 아래층으로 다시 내려왔다. 거기서 가정부에게 작별을 고하고 현관문에서 만난 정원사의 안내를 받았다. 그들이 개울 쪽으로 잔디밭을 가로질러 건널 때 엘리자베스는 다시 한번 집을 보려고 돌아섰다. 가드너시 부부도 걸음을 멈췄다. 그런데 엘리자베스가 그 건물을 언제 지었을까를 추정하고 있을 때 바로 그 건물의 주인인 다르시 씨가 집 뒤 마구간으로 통하는 길목에서 나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20야드도 채 못 되었고 또 다르시 씨의 출현이 너무 돌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의 시야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두 사람의 시선은 곧 마주쳤고 서로의 뺨은 빨갛게 물들었다. 그는 몹시 놀라고 아연해서 한동안 움직일 줄을 몰랐으나 이내 침착하게 일행이 있는 쪽으로 다가와서 완전히 태어나진 못해도 아주 정중하게 엘리자베스에게 말을 걸었다. 엘리자베스는 처음엔 본능적으로 돌아섰으나 다르시 씨가 다가오는 바람에 멈칫하고 당황스러움을 숨기지 못한 채 그의 인사를 받았다. 만약 처음 본 다르시 씨의 외모가, 다시 말해 그의 용모가 그들이 방금 보고 온 초상과 닮았다는 사실이 나머지 두 사람인 가디너 씨 부부에게 자기들의 눈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다르시 씨라는 것을 납득시키기엔 충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정원사가 그를 보고 놀라는 것만으로도 금방 그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다르시 씨가 엘리자베스에게 이야기하는 동안 약간 떨어져 서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놀라고 당황하여 거의 눈도 들지 못하고 그가 가족의 안부를 묻는데도 대답할 바를 몰랐다. 그들이 지난번 헤어진 이후 다르시 씨의 태도가 돌변한 데 놀란 엘리자베스는 그가 말을 할 때마다 더욱 당황해하였다. 자꾸만 자기가 이곳에 와 있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와 같이 서 있는 몇 분 동안은 엘리자베스의 일생 중 가장 불안한 순간이었다. 다르시 씨도 아주 태어날 수만은 없는 모양이었다. 말을 할 때 그의 어조는 평소의 침착성을 잃고 있었고 롱보는 언제 출발했는가, 다비셔에는 얼마나 머무는가 하는 따위의 질문을 계속 되풀이하며 서두르는 모양이 그의 정신이 갈피를 못 잡고 흩어져 있다는 것을 확실히 말해주고 있었다. 결국 그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모양이었는지
말 한마디 없이 몇 분간을 그대로 서 있더니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작별 인사를 한 후 가버렸다. 가디너시 부부는 엘리자베스와 함께 걸으면서 그의 인품을 격찬하였으나 엘리자베스는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자기 감정에 완전히 도취된 채 묵묵히 걷기만 했다. 그녀는 수치심과 괴로움으로 어쩔 줄 몰랐다. 펜벌리에 오다니 세상에서도 가장 비참하고 주책 없는 짓이었다. 그에겐 얼마나 이상하게 보였을까. 그다지도 자부심이 강한 남자에게 이 얼마나 이상하게 보였을까. 내가 일부러 자기 앞에 나타난 것처럼 생각하겠지. 아, 난 왜 왔을까? 그는 무엇 때문에 예정보다 하루를 앞당겨 왔을까? 다만 10분만 일찍 나왔더라면 우리는 다르시 씨가 알아보지 못하는 곳으로 갈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는 몇 번이고 이 심술궂은 만남에 낯을 불켰다. 그런데 돌변한 그의 태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도대체 그가 먼저 말을 건네는 것부터가 기적이었다. 더구나 그렇게 정중하게 가족의 안부까지 묻다니. 엘리자베스는 그의 태도에 그렇게 위엄이 사라진 것을 본 적이 없었고 그도 이 갑작스런 만남에서처럼 상냥하게 말을 해본 적이 없었다. 로징스 정원에서 엘리자베스의 손에 편지를 쥐어주며 하던 그의 마지막 말과는 이 얼마나 대조적인 것인가. 엘리자베스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다. 개울가의 아름다운 산책길로 들어섰던 일행은 한 걸음씩 비탈길을 오르면서 넓은 숲으로 다가갔다. 한동안이 지나도록 엘리자베스는 그것을 몰랐다. 비록 가디너시 부부가 되풀이하는 물음에 기계적으로 대답하고 그들이 가리키는 풍경에 눈을 돌리는 척은 하였지만 엘리자베스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온 정신은 건물이야 어떻든 그가 있는 펜벌리 저택에 집중되어 있었다. 자기와 만난 순간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스쳐갔으며 어떤 모양으로 자기를 생각했으며 또 모든 것을 꺼리지 않고 그가 아직도 자기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등이 몹시 알고 싶어졌다. 그는 냉정했기 때문에 정중할 수 있었으리라. 그래도 그의 목소리에는 무엇인가 침착하지 못한 데가 있었다. 자기를 보고 그가 고통을 느꼈는지 혹은 기쁨을 느꼈는지 엘리자베스로선 도무지 알 길이 없었지만 그가 침착하지 못했던 것만은 확실했다. 그러나 결국 엘리자베스가 정신이 나가 있는 것을 본 가디너시 부부가 그녀를 일깨우자 그녀는 좀 더 자기답게 보여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일행은 숲으로 들어서서 잠시 동안 개울에 작별 인사를 하고 좀 더 높은 지대에 올라갔다. 거기서 그들은 나뭇가지들 사이로 점점이 이어진 계곡의 매혹적인 경치들과 울창한 숲이 길게 뻗어 있는 맞은편 동산들과 간간히 흐르는 시냇물을 볼 수 있었다. 가디너 씨는 공원을 전부 돌아보고 싶다고 말했으나 도저히 걸어선 돌아볼 수 없는 거리였으므로 속상해했다. 정원사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띠며 주위가 10마일이나 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가던 길을 계속 따라 쫓아갔는데 얼마 동안 걷자 개울가와 좁은 지대에 이르는 우거진 숲 가운데에 있는 내리막길에 다시 이르렀다. 일행은 경치가 좋은 간소한 자리로 옮기려고 물을 건넜다. 그곳은 그들이 지금까지 보아온 어느 곳보다도 자연스러운 곳이었다. 계곡은 다시 협곡으로 좁아져서 개울과 그 개울을 두른 무성한 덤불 사이로 난 좁은 산책길만이
겨우 들어앉을 수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그 계곡의 구비구비를 모두 둘러보고 싶었다. 그러나 그들이 다리를 건너고 집에서 너무 멀리 왔음을 알았을 때 걸음을 잘 걷지 못하는 가디너 부인이 결국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주저앉으며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마차를 타고 돌아가자고 말했다. 엘리자베스는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개울 건너편의 가장 가까운 쪽으로 집을 향해 발길을 돌렸다. 그러나 자기 취미에 몰두하는 일은 드물지만 낚시질을 꽤 좋아하는 가디너 씨가 가끔 물 위로 뛰어오르는 송어에 정신이 팔려 그 이야기를 정원사와 주고받느라고 걸음이 더디어졌기 때문에 일행이 걷는 속도는 자연히 느려졌다. 이렇게 지체하면서 배회하고 있을 때 다르시 씨가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서 그들을 향해 오고 있는 것을 보자 그들은 다시 놀랐다. 엘리자베스의 놀라움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컸다. 그들이 지금 걷는 길은 물 건너편 길보다 덜 가려져서 서로 만나기 전에 그가 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놀라긴 했으나 아까보다는 그를 만날 준비가 좀 더 잘 되어 있는 편이었고 그가 정말로 자기들을 만날 작정으로 오는 것이라면 이번에는 침착하게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엘리자베스는 잠시 동안 그가 필시 딴 길로 접어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생각은 그들이 길모퉁이를 도느라고 다르시 씨가 그들의 시야에 보이지 않는 동안에도 계속되었다. 그러나 모퉁이를 다 돌고 나자 그는 바로 그들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한눈에 그가 얼마 전에 정중한 태도를 조금도 잃지 않고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그의 공손함을 닮으려고 엘리자베스는 그와 부딪히자 펜벌리의 아름다움을 칭찬했다. 그러나 아름답습니다 라든가 매혹적이에요 라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다. 그때 자기가 펜벌리를 칭찬하는 것이 어쩌면 나쁜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엘리자베스는 안색을 바꾸고 입을 다물어 버렸다. 가디너 부인은 조금 뒤쪽에 서 있었다. 그녀가 머뭇거리자 다르시 씨는 엘리자베스에게 자기를 일행에게 좀 소개해 주지 않겠느냐고 청했다. 이것은 엘리자베스로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친절이었다. 엘리자베스는 그가 자기에게 사랑을 구할 때 그의 오만함이 반감을 일으켰던 바로 그 사람들을 이제 사귀려 하는 데에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생각했다. 이분들이 누군지 알면 깜짝 놀랄 거야. 아마 상류사회 사람들인 줄 알고 있는 모양이지. 엘리자베스는 곧 그들을 소개했다. 가디너 씨 부부와의 인척관계를 말하면서 엘리자베스는 슬쩍 다르시 씨의 표정을 살폈다. 그가 이런 명예롭지 못한 상대로부터 급히 도망치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는 확실히 놀라긴 했지만 그러나 잘 견뎌냈다. 그리고 도망치기는커녕 그들과 같이 돌아서서 가디너 씨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엘리자베스는 기쁘고 의기양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기에게도 얼굴을 붉힐 필요가 없는 떳떳한 친척이 있다는 것을 다르시 씨가 알았다는 것이 다행스러웠다. 엘리자베스는 두 사람이 주고받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점잖은 태도를 보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외삼촌의 지식과 취미와 말솜씨에 기쁨을 느꼈다. 화제는 곧 낚시질로 옮겨갔다. 엘리자베스는 고기가 많아서 낚시하기에도 재미있을 개울을 다르시 씨가 가리키면서 낚시 도구를 드릴 테니 이 근처에 머무르시는 동안
언제고 원하는 대로 여기 오셔서 낚시질을 하세요. 라고 아주 정중하게 가드너 씨를 초대하는 말을 들었다. 엘리자베스와 팔을 끼고 걷고 있던 가디너 부인은 엘리자베스에게 놀란 표정을 지어 보였다. 엘리자베스는 아무 말도 하지는 않았지만 다르시 씨의 그러한 친절이 꼭 자기 때문인 것 같아 몹시 기뻤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매우 놀라워하며 다음과 같은 생각을 되풀이했다. 그렇게 변한 이유가 무엇일까? 나 때문일 리는 없어. 그의 행동이 저렇게 부드러워진 것이 나를 위해서일 리는 없어. 헌스퍼드에서 내가 질책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변할 수야 없지. 그가 아직도 나를 사랑할 리는 없어. 이렇게 두 여자는 앞서고 두 남자는 뒤서서 얼마 동안을 다시 걷고 난 뒤 어떤 기묘한 수중식물을 좀 더 잘 보기 위해 개울 끝으로 내려섰을 때 일행에게 약간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은 이 아침나절 운동에 피곤해진 가디너 부인이 엘리자베스의 팔에 매달리는 것만으로는 견디기 어려워 자연히 남편의 팔에 매달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자 다르시 씨는 대신 엘리자베스와 나란히 걷게 되었다. 잠시 동안의 침묵 끝에 엘리자베스는 그에게 자기는 그가 부재 중인 줄 알고 여기에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 따라서 그의 도착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었다고 말하면서 그녀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가정부도 아마 내일이나 돼야 오실 거라고 우리에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희가 베이크월을 떠나기 전에 뵈리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다르시 씨는 사실 그럴 예정이었으나 음식 조달인가 좀 할 일이 있어서 같이 여행하고 있던 사람들보다 몇 시간 먼저 돌아온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다. 그 사람들은 내일 아침 일찍 여기에 올 겁니다. 그 속에는 엘리자베스 양이 잘 아시는 빅리 군과 그 누이들도 있죠. 엘리자베스는 대답 대신 약간 고개를 숙였을 뿐이지만 빅리 씨의 이름이 마지막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난 날이 생각났다. 그러나 다르시 씨는 그의 안색으로 미루어 보아 별로 그 일을 생각지 않고 있는 모양이었다. 잠시 사이를 두고 다르시 씨는 말을 계속했다. 일행 중 특히 엘리자베스 양을 몹시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요. 당신이 램턴에 머무르시는 동안 제 동생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너무 지나친 요구일까요? 이 제의에 대한 엘리자베스의 놀라움은 너무나 커서 그녀는 어떻게 이 일을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엘리자베스는 자기와 사귀고 싶어하는 다르시 양의 소원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오빠인 다르시 씨가 시킨 것임에 틀림없다고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렇게 생각하자 엘리자베스는 매우 만족스러웠고 전에 자기가 그를 질책한 데 대한 원한 때문에 그가 자기를 정말로 나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매우 기뻤다. 두 사람은 서로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말없이 걸었다. 엘리자베스의 마음은 편치가 않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만족스럽고 기뻤다. 그가 자기에게 동생을 소개시켜 주겠다는 것은 최고의 경의의 표시였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이내 가드너 씨 부부를 앞질렀다. 그들이 마차에 도착했을 때에는 가디너 씨 부부는 약 8분의 1마일이나 뒤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다르시 씨는 엘리자베스에게 집으로 들어가자고 청하였으나 그녀가 피곤하지 않다고 우기는 바람에 두 사람은 잔디 위에 그냥 서 있었다. 이런 때의 침묵이란 어색한 법이라
되도록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이다. 엘리자베스는 무슨 말이든 하고 싶었지만 화제마다 제한이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드디어 자기가 여행 중이라는 것을 기억해내고 네트로크며 다브데일에 관한 이야기를 매우 참을성 있게 했다. 그러나 시간은 더디 가고 외숙모의 걸음도 매우 느려 단둘만의 대화가 끝나기 전에 이미 엘리자베스의 끈기와 생각은 거의 바닥이 나고 말았다. 가디너시 부부가 당도하자 다르시시는 집으로 들어가서 약간의 다과를 들자고 청했으나 일행은 굳이 사양하고 지극히 공손한 인사를 나누고 서로 헤어졌다. 다르시시는 두 여인이 마차에 올라타는 것을 부축해 주었다. 마차가 떠날 때 엘리자베스는 그가 자기 집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가디너시 부부는 그들이 본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다르시시가 예상했던 것보다 말할 수 없이 훌륭하다고 말했다. 가디너시는 이렇게 말했다. 더할 나위 없이 몸가짐이 훌륭하고 예절 바르고 겸손하던데. 이 말을 가디너 부인이 받았다. 그 사람은 확실히 뭔가 조금 묵직한 데가 있더군요. 이건 그의 모습에 한한 것이지만 어울리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이젠 나도 그대 가정부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를 오만하다고들 하죠. 하지만 전 그런 태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우리에 대한 그 청년의 태도에 매우 놀랐어. 예의 이상으로 친절했지. 정말 친절했어. 그런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거든. 엘리자베스와 안다지만 그건 사소한 이유밖에 안 돼. 리지야, 그분은 위컴같이 잘생기진 않았더구나. 위컴 같은 용모는 아니야. 그러나 이목구비는 더 훌륭하던데. 그런데 넌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이 싫다고 우리에게 얘기했었니? 엘리자베스는 극구 변명하면서 켄트에서 만났을 땐 전보다 그를 더 좋아했었다는 것과 자기도 그가 오늘 아침처럼 상냥한 것은 처음 보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청년의 언행에는 어딘가 좀 종잡을 수 없는 데가 있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란 의례 그렇거든. 그래서 낚시질 하러 오라는 그의 말을 고지 듣진 않겠다. 언제든 또 마음이 변해서 날 몰아낼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말이야. 하고 가디너 씨가 말했다. 엘리자베스는 외삼촌 내외가 그의 성격을 전적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디너 부인이 말을 받았다. 우리가 본 바로는 다르시 씨가 위컴 씨에게 한 것처럼 아무에게나 잔인할 수 있다고 생각해선 안 될 것 같아. 심술궂게 생기질 않았어. 오히려 말할 때면 입가에 무언가 부침성 있는 기가 돌던데 그의 용모에는 사람들에게 그의 마음을 냉정하다는 등의 나쁜 느낌을 주지 않는 품위가 있더구나. 하지만 우리에게 집안을 안내하던 가정부의 말은 확실히 과장된 데가 있어. 어떤 때엔 웃음이 나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을 정도였지. 하여튼 너그러운 주인 양반이야. 더구나 하인들의 눈엔 모든 미덕을 두루 갖춘 사람이지. 여기서 엘리자베스는 위컴 씨에 대한 다르시 씨의 행동을 변호하는 무슨 말인가를 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조심성 있는 말씨로서 자기가 켄트에서 그의 친척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그의 행동에 대해서는 좀 달리 생각해 볼 여지가 많다는 것과 하퍼드셔에서 생각하고들 있는 것처럼 그의 인격은 그렇게 비난할 만한 것이 결코 아니며 또 위컴 씨도
그렇게 원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 말을 확증하기 위해 그녀는 그 밖에 두 사람이 관계했던 금전상의 사건들을 자기에게 말해준 당사자의 이름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신용해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자세하게 이야기했다. 가디너 부인은 놀라고 염려하는 빛이었으나 그때에는 이미 마차가 아까 오던 길에 즐겼던 경치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회상의 기쁨에 잠겼고 또 남편에게 주위의 경치들을 낱낱이 가리키는 데에 너무 정신이 팔려서 그녀는 다른 것은 생각할 틈이 없었다. 아침나절 내내 걸었기 때문에 피곤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디너 부인은 점심을 마치자마자 옛날 친구들을 찾아 나섰고 저녁 시간은 오랫동안 끊겼던 우정을 되찾은 만족감 가운데에 쌓여서 보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그날 일어난 일들만이 머릿속에 가득 차서 외숙모의 새 친구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 엘리자베스는 갑작스러운 다르시 씨의 친절과 또 무엇보다도 그가 그 자신의 여동생을 자기에게 소개시키려는 의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